자, 이번 시간에는 케플러의 법칙을 뉴턴 역학으로부터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시간별로 보면은 그 케플러의 1, 2, 3 법칙 중에서 이 세 가지 법칙이 한꺼번에 다 발표가 된 게 아니라 일단 그 첫 번째 법칙 어, 행성 운동이 사실은 원 운동이 아니라 타원 운동이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해서 보고한 게 1609년이었고, 그 다음 그 케플러의 제2법칙, 그 똑같은 시간에 행성의 궤도가 쓸고 지나간 자리의 면적은 똑같다 하는 사실을 발표한 것도 같은 해, 아마 요 두 가지 그 법칙은 같이 발표를 했을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법칙, 그 행성 주기의 제곱이 행성 거리의 태양으로부터 행성까지 거리의 3승에 비례한다는 법칙은 그로부터 거의 10년이 지나서야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세 번째 법칙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요구됐던 어떤 계산, 지금 같으면은 뭐 그 계산기 두들겨서 뭐 한 시간 한두 시간 정도면은 다 이런 법칙을 유도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모든 계산을 다 손으로 해야 됐기 때문에 아, 그래서 거의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짐작이 되네요. 자, 그로부터 한 이게 몇 년이죠? 한 40년, 4, 50년, 거의 50년 지나서 드디어 이 젊은 대학생 뉴턴이 뭐 사과나무 밑에 앉아 있다가 중력 법칙을 발견했다, 믿거나 말거나 이제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뭐 그 이후의 기록을 보면은 뉴턴이 그 이 중력 법칙을 발견하자마자 바로 케플러의 이 1, 2, 3 법칙을 다 슥슥 유도해 버린 게 아니라, 실제로 케플러의 법칙을 유도하는 데 성공한 것은 한 1684년. 물론 그 전에도 시도는 했다고 얘기가 되는데, 정확하게 틀리지 않고 유도를 하는데 성공한 것은 1684년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플러의 3법칙까지 다 발견된 지 거의 한 70년, 아무리 적게 잡아도 60년이 지난 뒤에야 뉴턴이 비로소 케플러의 법칙을 완벽하게 수학적으로 풀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1687년, 그러니까 몇 년 뒤에 프린키피아라는 책이 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뉴턴이 이 책을 뭐 하루 이틀 만에 썼을 리는 없고, 뉴턴이 책을 다 썼다고 해도 그걸 또 출판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뭐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1년은 걸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상 1684년 이 무렵부터는 프린키피아의 원고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뉴턴이 자기의 역학 체계를 완성하는데 이 사과나무 사건으로부터 대충 한 20년 걸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자, 그런데 그럼 이제 뉴턴 역학 입장에서 보면은 1, 2, 3 법칙 중에 뭐가 제일 자명한가 하면 사실 제2 법칙이 제일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해라는 물체가 있고 오른쪽에 지구라는 물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로부터 지구를 향하는 벡터를 r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운동하는 방향은 이쪽일 테니까 그쪽 방향의 운동량을 p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은 r과 p의 외적으로 이렇게 각운동량이란 것을 정의할 수 있죠. 자, 이 각운동량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상수 벡터입니다. 왜 그런가? 그 증명은 단순하죠. 자, 시간에 대한 미분하면은 그 미분은 요 r에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p에 걸릴 수도 있죠. 그래서 r에 걸린 미분하면은
R에 걸리는 미분하면은 이것이 무엇이 되느냐? V와 P의 외적이 되죠. 근데 P는 V에 비례하는 속도 벡터에 비례하는 양이기 때문에 두 개의 나란한 벡터에 대한 외적이 되고, 그런 경우 외적의 결과는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두 번째 항만 남게 되는데, 여기서 dp/dt라는 건 곧 힘이고, 따라서 r 벡터와 힘 벡터의 외적으로 결과가 주어지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가정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힘이 중심력이라면은, 힘이 중심력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힘 벡터의 방향이 r 벡터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힘 벡터와 r 벡터의 외적은 당연히 0이 되겠죠. 따라서 가운동량의 시간 미분이 0이 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 가운동량 벡터가 이렇게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상수 벡터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운동에 대해서 뭘 알 수 있느냐? 운동하는 입자의 r 벡터와 v 벡터가 둘 다 L0라는 어떤 상수 벡터의 수직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 L이란 것의 정의 자체가 R과 P의 외적이고, 이 벡터를 R 벡터랑 내적을 하면 당연히 0이 되고, P 벡터랑 내적을 하면 0이 되죠. 따라서 V 벡터랑 내적을 해도 0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이 행성의 운동이 L0 벡터라는 어떤 벡터의 수직인 평면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3차원 공간에서 벌어지는 운동이긴 하지만은 이 운동은 사실상 2차원적인 운동이다. 라는 게 가군동량 보존의 법칙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어떤 제약 조건이 됩니다. 자,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학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극좌표기를 쓰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극좌표기에서는 R 벡터가 이렇게 주어지고 이렇게 주어지죠. 한참 전에 했었죠. 학생들이 기억을 하고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속도 벡터는 R 성분과 θ 성분이 이렇게 두 개로 주어집니다. 예전에 배웠던 것들을 여기서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가운동량 벡터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방금 유도한 두 벡터에 대한 외적을 취하면 되고, R 벡터와 R 벡터의 외적은 0이니까 결국 살아남는 것은 R 벡터와 세타 벡터의 외적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종이 바깥 방향, 즉 Z 방향입니다. 그리고 가운동량의 크기는 이걸로 주어집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R제곱 곱하기 세타 다시라는 양이 R도 물론 시간에 따라 바뀌고 세타도 시간에 따라 바뀌는 양이지만은 요 조합은 시간에 따라 바뀌지 않는 상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이 양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 이 양에다가 델타 t라는 작은 시간의 조각을 곱했을 때 그러면은 이 표현을 R제곱 곱하기 델타 세타 작은 각도의 조각을 곱한 걸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럼 요 양이 시간에 무관하게 어떤 시간에 이 양을 쟀느냐에 무관하게 항상 똑같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근데 요 양이 갖고 있는 기하학적인 의미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점선으로 뚜뚜뚜뚜 그린 게 행성이 이동하는 궤도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 행성의 위치를 가리키는 R 벡터가 처음에는 여기 있다가 다음 시간에는 여기로 이동한다. 뭐 그런 뜻이죠. 그 사이에 행성의
행성의 위치에 해당하는 각도는 요 델타 세타만큼 증가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 빗금치 모양의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자, 요 삼각형의 면적은 뭔가요?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을 아마 다 고등학교 때 배워서 알고 있을 텐데, 그것은 요 R 곱하기 이쪽 빗변의 길이, 그리고 전체적으로 2분의 1. 왜냐하면 사각형이 아니라 삼각형의 면적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주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요 빗금친 삼각형의 면적이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방금 뭐를 증명했느냐? R제곱 곱하기 델타 세타라는 양이 언제 이 양을 측정하건 상관없이 똑같다라는 거죠. 그걸 증명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 궤도상에 어떤 지점에서 이 삼각형의 면적을 재건 간에 그 면적은 항상 같다. 자, 그것이 케플러의 제2법칙인데 지금 우리가 사실 증명한 거는 케플러의 제2법칙이라기보다는 그저 각운동량이 보존된다 하는 것이었고, 각운동량 보존의 의미를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해석한 것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케플러 제2법칙이 의미하는 것은 그저 각운동량 보존 법칙 그거 자체일 뿐이고, 그 이상 뭐 특별한 더 의미가 없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각운동량을 이 보존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한 사실은 이 힘이 중심력이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힘의 크기가 꼭 그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서 떨어질 필요도 없고, 거리의 뭐 3승에 비례해서 떨어지건 뭐 5승에 비례해서 떨어지건 상관없습니다. 힘의 방향이 중심으로 향하는 중심력이기만 하면은 이 궤도 운동에서의 각운동량은 항상 보존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케플러의 제2법칙이 주는 물리적인 의미는 이 케플러 1, 2, 3 법칙 중에서 가장 중력 법칙하고 관계가 적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중력이 아니어도 중심력이 존재하기만 하면은 케플러의 제2법칙은 성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케플러가 이 법칙을 발견했을 당시는 물론 그런 걸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 법칙 또한 대단히 중요하고 새롭고 놀라웠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법칙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그 케플러의 제1법칙을 그럼 어떻게, 이 브레이크란 말은 뭐냐면은 그 암호를 뭐 깬다, 암호를 푼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케플러의 제1법칙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중심력이 있을 때 그 중심력에 따라서 움직이는 입자의 운동 방정식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중심력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은 힘의 방향이 이렇게 R 벡터 방향밖에 없다라는 데서 드러나죠. 자, 그럼 이 식의 왼편도 극좌표계에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가속도고, 가속도는 시간에 대한 두 번 미분이기 때문에 극좌표계에서의 표현이 조금 이렇게 복잡합니다. 자, 이것도 한참 전에 학기 초에 유도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잊어먹은 학생들은 그걸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식의 좌편에는 세타 성분이 있는데 우편에는 세타 성분이 없다는 건 뭐냐면은 이 세타 성분 앞에 있는 요 숫자 조합이 0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숫자 조합을 이렇게 다시 잘 써보니까 일반적으로 R은 뭐 0이 아닐 테고, 그러니까 결국 요 미분한 양이 0이어야만 된다는 건데, 이게 뭐였냐면은 바로
가군동량이었죠. 가군동량의 시간 미분에 대한 표현이 여기 또 한 번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가군동량의 보전 법칙을 유도하려고 하지 않았어도 결국 이런 식으로 그 가군동량 보전 법칙을 다시 한번 만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건 이미 아까 해결한 문제니까 더 이상 자세히 언급을 안 하고요. 그 나머지 방정식, 이것이 새로운 거죠. 자, 여기서 뭐 입자의 질량이 뭐냐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편의상 그 질량을 1이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이겁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일단 그 R에 대한 시간 2번 미분까지는 좋은데, 자, 문제는 이 세타의 시간 미분에 대한 제곱항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곱항이 나오면은 이런 걸 보통 뭐 비선형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비선형 미분 방정식이란 거는 일반적으로 안 풀립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일단 처음에 보면은 굉장히 난감하죠. 난감한데 그래도 잘 머리를 쓰면은 풀 수 있습니다. 아마 뉴턴이 이미 그 요거를 풀었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뉴턴이 과연 미분 방정식이란 개념까지 만들어냈을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착안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이걸 굳이 시간에 대한 함수로 이 R이나 세타를 풀어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점입니다. T에 대한 함수로 푸는 대신 세타에 대한 함수로 풀어도 뭐 어차피 비슷합니다. 왜냐면은 세타에 대한 함수로 이 R이 뭐냐만 알아도 우리가 궤도를 그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케플러의 제일법칙은 결국 궤도의 모양이 원이냐 타원이냐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R이라는 함수를 굳이 T에 의존하는 꼴로 찾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세타에 의존하는 꼴로 찾을 수만 있어도 궤도를 그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은 그 타원이 됐건 원이 됐건 궤도 운동을 하는 어떤 행성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세타, 즉 이 행성이 위치한 위치를 나타내는 그 각도는 시간에 따라서 단조 증가하겠죠. 그렇죠? 처음에는 뭐 세타가 0이었다가 한 바퀴 돌고 나면은 2파이로 증가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바퀴 돌면 2파이에서 4파이로 증가할 것이고 또 한 바퀴 돌면 4파이에서 6파이로 증가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행성이 가다가 갑자기 되돌아오는 법은 없을 테니까 이 세타는 어쨌거나 시간에 대해서 단조 증가하는 그런 함수일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 변수를 시간 대신 세타로 잡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요 R제곱과 세타의 시간 미분한 양을 곱하면은 그것이 결국 가군동량인데 가군동량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타에 대한 세타를 t에 대해서 미분한 양은 가운동량 값 나누기 R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어디다 써먹을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봤더니 바로 요 미분 방정식에서 여기 세타닷의 제곱이 나오죠. 세타닷 자리에 L 나누기 R제곱이라는 요 표현을 대입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세타다 자리에 이런 표현이 대신 들어오죠.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도 R, 여기도 R. 이제 세타라는 변수가, 테타라는 함수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식의 좌편에도 R만 나오고 식의 우편에도 R만 나오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뭐 좀 복잡하긴 하지만은 그냥 R이라는 변수 하나에 대해서만 미분 방정식을 적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조금 상황이 나아졌다고 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또 이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요걸 보면은 R을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하고 그걸 시간에 대해서 또 한 번 미분한 것이죠. 자, 일단 시간에 대한 한 번 미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간 t 대신 각도 세타를 변수로 잡아도 별 상관없다라고 했는데, 자, 그럼 이제 그 명령을 충실히 따라서 변수를 세타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에 대한 미분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근데 세타 닷은 뭐였죠? 각운동량 나누기 r제곱이었습니다. 자, r제곱분의 1, 그 다음에 dr d 세타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거는 r분의 1이라는 함수의 세타 미분과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이 문제를 풀 때 r에 대해서 풀려고 하지 말고 r분의 1에 대해서 먼저 푸는 게 더 편하겠구나 하는 겁니다. r분의 1이 세타에 의존하는지 뭔지를 알면은 그냥 그것의 역수를 취하면은 r이 세타에 어떻게 의존하는지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수를 우리가 r로 잡건 r분의 1로 잡건 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다가 시간에 대한 미분을 한 번 더 해줍니다. 그러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마이너스 L제곱, U제곱, 그리고는 R분의 1에 대한 세타 두 번 미분이 나옵니다. 좀 헷갈린다 싶으면은 이걸 직접 유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가면은 이 U는 R분의 1이죠. U에 대한 운동 방정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식의 오른편에 있는 거는 그 힘이 거리에 어떻게 의존하는가 하는 걸 표현해주는 함수였습니다. 자, 그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u제곱분의 1을 이제 곱해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아까 여기서 마이너스 u제곱이 나왔으니까 양변을 u제곱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이쪽에는 마이너스 u제곱분의 1이 곱해집니다. 자, 그럼 요건 뭐냐? 이거는 그 F가 뭐냐에 구체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아주 일반적인 모든 종류의 중심력에 대해서 전부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 방정식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는 그 중에서도 이 중심력이 제곱 법칙을 만족할 때, 즉 중심력이 이러한 거리 의존성을 가질 때의 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죠. 자,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것은 뭐 이것이 서로 끄는 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걸 u에 대해서 표현하면 마이너스 k u제곱이죠. k는 그 중력 상수 g 곱하기 뭐 태양의 질량 등등 그런 것들일 텐데 그냥 다 묶어서 k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u 또한 이 식의 우편에서 요것은 u 제곱에 비례하고 요 다음 표현은 놀랍게도 u 제곱분의 1에 비례합니다. 요거 두 개를 곱하면 u가 어떻게 될까요? 사라져 버리죠.
사라져 버린다는 것은 운동 방정식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뜻입니다. 어떤가요? 굉장히 단순해 보이죠? 만약에 식의 우변이 0이었으면은 이거는 뭐냐? 그냥 좋아진 동자죠. 그렇죠? 정말로 좋아진 동자입니다. 좋아진 동자의 운동 방정식에다가 이 우편에 뭐 상수항 하나 더해준 것이 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푸느냐? U는 자, 이 상수 더하기 좋아진 동자에서 늘 등장하는 그 해, 즉 코사인 혹은 사인, 어, 그 해입니다. 자, 이게 정답입니다. 자, 그럼 이것이 U의 원래 정의가 R분의 1이었으니까 이게 바로 R분의 1이라는 겁니다. 자, 이걸 뒤집으면 R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어떤가요? 의외로 답이 굉장히 간단하죠? 자, 해석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A가 0이면은 그러면 R은 그냥 B분의 1이죠. R이 상수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원궤도 운동입니다. 만약에 A가 0이 아니면은 이 R, 즉 그 태양과 행성 사이의 거리가 각도 세타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세타 제로를 0이라고 하면은 이게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세타가 0일 때 세타가 0일 때는 어떤가요? 요 분모가 최대값이 될 것이고 세타가 파일 때는 분모가 최소값이 될 겁니다. 자, 이게 결국 뭘 주느냐면은 타원 궤도를 줍니다. 어떤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타원의 방정식하고는 조금 모양이 다르죠?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학생들이 직접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B는 그냥 1이라고 치고 A 값을 처음엔 0으로 놓고 그려보세요. 세타 제로는 뭐 당연히 0으로 놔도 상관없습니다. 자, A를 0으로 놓고 그리면 이건 뭐 보나마나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A를 0.1로 놓고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는 0.2 뭐 쭉쭉 키워서 한 A가 1.0일 때까지 키워가면서 이걸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그린 결과물을 숙제의 일부로 첨부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뭐 매트매티카라든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 궤도들을 출력한 다음에 그것들을 그 숙제 파일과 함께 하나의 PDF로 묶어서 제출하면 됩니다.